용선 계약에 따라서 전기선, 부전기선을 운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조건들 중에 몇 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선화증권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정박기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정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해용선 계약에 있어서 선적이나 양육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보통 무작정 오랫동안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주가 용선자에게 너가 그 항구에서 선적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거를 정해주게 돼 있어요. 계약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고. 왜 이거를 빡빡하게 정해야 되냐면, 선박이란 건 여러분들 쉬면 안 돼요. 쉬면 기본적으로 배가 새 배 같은 경우에 요새는 뭐 잘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에도 새 배를 만들 때 새로운 배, 그 보통 가격이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해요. 그러면 3천억이나 4천억 정도 되는 배를 운용을 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선원들 급료라든지 연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까 봤던 뭐 항비라든지 등등등이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1, 20만 원이 아니에요. 하루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억 단위예요. 하루 단위로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배라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3천억짜리 재산이지만 30년간 감가상각할 거 아니야. 배를 놀리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배는 물 위에 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다 시간이 금이야. 시간은 금이라고 친구. 딱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정해진 선적을 하는 기간 안에 선적을 다 해야 됩니다. 양육을 해야 되는 그 양육 기간 안에 다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해진 기간 안에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뭘 한다? 채손료를 부담시킵니다. 기간 내에 작업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리고 빨리 하게 되면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조출료도 줍니다. 인센티브 같은 개념으로서 조출료를 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 선적과 양육을 하는 이 레이데이스, 레이타임, 이 정박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정하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중요한데 그 전기선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전기선은 선적 양육 작업을 누가 해요? 선사가 하죠. 화물을 맡기고 선적 양육 자체는 컨테이너 야드에 들여다보내면 누가 해요? 선사가 다 직접 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아까 봤듯이 용선 계약은 뭐라 그랬어? 네텀이라 그랬잖아. 선적하고 양육하는 걸 용선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 경우에 이 선적하는 기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습적 조속 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CQD라고 하고 여기 영어로 Customary Quick Delivery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통상의 속도로 그 항구에 있어서 그 항구가 일하는 속도, 항구의 간습에 따라서 최대한 가능한 빨리 선적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정해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하는 속도와 뭐 유럽 사람들이나 뭐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그 빨리의 속도 차이가 다르잖아. 그죠? 우리는 빨리지만 그네들한테는 빨리일 수도 있고, 걔네들한테는 빨리지만 우리는 너무 슬로우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애매하잖아. 이거 너무 애매한 표현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잘 안 정해요. 이렇게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 거니까 소개는 하지만 자, 그리고 날짜로 정하는 겁니다. 날짜로. 그래서 러닝 레이데이스라고 합니다. 하역 개시일부터, 하역이라고 하는 거는 선적 양육의 작업을 한다, 화물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하역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그 걸리는 기간, 그 걸리는 경과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선 계약에 단순하게 러닝 레이데이스라고 되어 있으면 그
주야 이런 거 낮밤 구별 없이 계속해서 걸리는 달력상의 날짜.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25일이다.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하면 그 기간 안에 하라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달력상의 날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러닝 레이데이스가 사용이 되면 일요일이든 공휴일이든 그 기간 안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달력상의 날짜로서 하역 기간을 정하게 되고 그 달력상의 날짜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뭐 최소료를 내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는 그냥 달력상의 날짜 였는데 워킹 데이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워킹 데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작업하는 날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작업한 날, 실제로 작업한 날, 통상적으로 그 항구에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짜들을 기간으로 삼아서 정하는 것을 워킹 데이스라고 합니다. 달리는 날짜, 일하는 날짜 구분하기 쉽죠? 헷갈리지 마요. 그래서 워킹 데이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육번에 보면 working days of 24 hours. 그래서 실제 작업이 행해지는 시간을 합산해서 24시간이 돼야 하루로 계산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오늘 8시간 일했어. 내일 8시간 일했어. 그 다음 날 8시간 일했어. 그럼 하루야. 8, 3, 24. 왜 그렇죠? 하지 말고 8 곱하기 3.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working days of 24 hours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working days of 24 consecutive hours. 이거는 뭐냐면 통상의 작업이 이루어진 시간을 포함한 하루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9시부터 5시까지 9 to 5로 8시간 근무했어요. 그럼 하루야. 8시간 해서 총 24시간을 채워야 하루라고 보는 게 앞에 거였다면 요번 거는 좀 인간적이에요. 하루에 8시간 근무했으면 그건 하루. 이렇게 보는 게 니은번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에 weather working days. 이게 다 working days의 종류예요. 종류에 이걸 working days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느냐? 그 하루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천 하역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그래서 하역이 가능한 좋은 일기 상태에 있는 날만 하루라고 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름철이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일주일이 지나도 하루가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작업하기 좋은 날만 하루로 쳐주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뭐예요? 하주한테 좋죠. 선주한테 불리하죠. 웨더 워킹 데이스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관해서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책에 그 특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에 대해서 특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unday and Holiday Accepted라고 하면 날짜를 셀 때 아무리 그게 날씨가 좋고 좋은 날짜, 하역 작업을 하기 좋은 날짜였다 하더라도 공휴일 쉬어야지. 일요일 쉬어야지. 그거 빼고 세는 겁니다. 자, 근데 가번과 나번은 뭐냐면 우선 나번부터 먼저 보면 SHEX가 이거예요. 위에 있는 Sunday and Holiday Accepted. 일요일, 공휴일 뺀다고. 근데 unless used. 작업하지 않은 일요일, 공휴일만 뺀다고. 우리가 또 한국인의 정신으로서 뭐 급하면 일요일도 출근하잖아. 공휴일도 출근하잖아. 그래서 그 지지난 주말에도 제 친구가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일요일이었어요. 그날 나는 집에서 놀고 있고 뭐 하다가 회사래. 뭔데 회사를 출근하냐? 내가 이러니까 일요일날. 그러니까 아직 어제 안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어제는 토요일이었잖아. 토요일 안 나왔으니까 일요일 나왔다는 거야. 뭐 그런 회사가 다 있냐? 다 그렇대 요즘.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일요일날 나와서 출근하는 거야. 토요일날 자기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요일날 출근을 했대요. 내 친구는. 그래서 그러면 네 위에 사람은 나왔느냐? 그러니까 자기 위에 사람은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왔다는 거야. 자기 부장님은. 부장님이 문제구나. 그렇죠?
그래서 작업을 한 경우에는 날짜를 포함해 줍니다. 근데 이제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빼죠. 일요일 공휴일 빼고. 자, SHEX even if used가 있어요. 일요일과 공휴일은 포함을 하지 않고 공제를 만약에 실제로 그게 쓰였다 하더라도 뺀다라고 하는 특약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좀 몰린다 싶으면 어차피 그 기간 산입이 안 들어가니까 일요일 날 살짝 나와가지고 왕창 일을 해버리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의 특약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CQD, Running Late Days, Working Days로 해서 그 화물의 그 하역에 따른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간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CQD의 경우에는 뭐 불가항력적으로 그 날짜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 불산입을 합니다. 러닝 레이데이즈는 그냥 달력상 날짜이기 때문에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양으로 하는 방법.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창구당 뭐 몇 톤 아니면 하루당 몇 톤 이런 식으로 양으로서 나누어서 선적하는 작업을 정박 기간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박 시간의 시기가 뭐냐면 시샘할 때 시기가 아니고 시작되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데 다음가 뭐야 뭔가 날려먹은 같은 느낌인데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정박 시간의 시기는 보통 여러 가지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 배가 부두에 들어온 날짜부터 따질 수도 있고 하역 작업이 준비 완료된 시점부터 따질 수도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역 준비 완료 작업을 했다라고 통지해주는 시간부터 따지는 경우가 제일 기본적입니다. 그거를 NR이라고 하는데 이건가? NR 이걸 딱 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세팅이 다 됐다. NR이고 딱 쏘면 이게 이제 기산일이 되는 거예요. A, D, I. 하역 준비 완료 통지. 우리말 표현이야. 뭐 지각각이니까. 보통 이거를 발송하면 이게 하역 준비가 완료됐다라고 봐서 이제 그 정박 기간을 시작하는 시간, 시작하는 시기점, 그로서 삼는 겁니다. 뭔가 여기 없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박 기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채선료입니다. 디머리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지는 못하는데 체박 손해금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아마 채선료는 들어본 친구들은 있을 텐데 체박 손해금은 들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면 결과는 같아요. 그 선적 기간 안에 선적을 하지 못해서 하주가 선주에게 부담하는 비용은 마찬가지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 채선료의 경우에는 그 용선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정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채선료를 부담한다라고 채선료에 대해서 그 용선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를 보통 채선료라고 하고 여기 체박 손해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채선료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어 사전에. 근데 정박 기간이 초과했어. 그런 경우에 하주가 이 선주에게 주는 손해배상금을 체박 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손해배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못했을 때 주는 돈이 배상금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내가 계약 관계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줘야 할 돈이 있어. 그런 경우는 이제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들이 여러분들 보험금을 주는 건 이제 보상이라고 해요. 근데 내가 계약에 의해서 계약 위반을 한 사실에 따라서 계약 관련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배상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을 어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채선료를 합의하진 않았지만 네가 정박 기간 안에 선적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네가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되는 게 체박 손해금이고 채선료를
용선 계약할 때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과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채선료를 부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채선료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 운임에 대한 밑에 설명이 있고, 자, 그래서 채선료가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채선료를 내게 됐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박 기간을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그렇게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날짜에 따라서 계속 늘어납니다. 채선료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한번 채선료가 발생하면 계속 채선료가 발생한다라는 말이, 통상 그 정박 기간을 한번 지나가게 되면 계속 지나가잖아. 그 끝날 때까지. 예, 계속. 그래서 이게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채선료가. 예, 그런 경우에는 뭐 기간을 정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해서 중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선료와 채박 손해금은 밑에 있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어요. 정박 기간 내에 양육 작업을 하지 못했을 때 용선자가 하주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 그리고 채박 손해금은 채선료 합의가 없었을 때 기간 초과해서 주는 손해배상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 좀 알아주세요. 자, 조출료 있죠. 이거는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빨리 끝냈다고. 그래서 디스패치 머니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하역 작업을 원래 뭐 5일 안에 하기로 했는데 뭐 한 3일 만에 끝냈다라고 친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주가 아낀 거잖아. 선주 입장에서 돈 굳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주가 하주에게 약정한 금액을 주게 됩니다. 보통 채선료의 절반 정도, 채선료 금액의 절반 정도를 계산을 해서 조출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당근을 주는 거죠. 채찍만 쓰는 게 아니라 빨리 좀 끝내라고. 그래서 정박 기간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 다 했던 이야기고, 채선료와 조출료까지 좀 체크를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선적, 양육, 하역 작업을 할 때에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하물을 선박에 실는 작업을 보통 이제 선적, 적재, 로딩이라고 하죠. 로딩, 영어로 로딩. ROAD 아니야. LOAD야. ROAD는 오버워치 할 때 재장전하는 그걸 로드라고 하죠. 그거랑 달라. 발음은 한국 사람이 발음할 때 발음은 비슷할지언정 뜻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자, 하물을 내리는 거, 그거를 양육이라고 합니다. 양육, 육지 위에다가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한자 뜻이. 그래서 언로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적과 양육을 합쳐서 하물을 취급하는 것이라 해서 하역,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우리 그 교과서에 하역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자, 그리고 선내하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을 취급하는 건데 선박 안에서 하물을 취급하는 것을 스티브 도어, 이걸 이제 선내 작업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 선내 하역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부, 정리, 결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스토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물을 벌크선 생각해 봐야 돼요. 컨테이너선 생각하지 말고 벌크선이라고 쳤을 때 하물을 크레인으로 찍어가지고 선창 안으로 집어넣죠. 선창 안으로 집어넣을 때 이 하물을 그 선창에 어디로 보낼 것인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 벌크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박스채로 실는 벌크선이라고 치면 나중에 먼저 내리는 걸 위에 쌓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다 작업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림. 적부를 했으면 이렇게 물건을 적절한 위치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 적절한 장소에 놓는다라고 이해하면 적부, 적절한 장소에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네. 적절한 장소에 하물을 놨어.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춘다든지 줄을 맞춘다든지 뭐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로로선에서 중요한 게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는 화물들을 움직이지 않게 딱 묶어놔야 돼요. 그거를 이제 결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레싱이라고 합니다. 레싱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레싱이라는 건 컨테이너선에서도 중요해요. 컨테이너도 그 컨테이너 갑판 위로 4층, 5층 높이로 컨테이너를 위로 차곡차곡 쌓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들끼리 떨어지지 않게끔 이 결박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깔기. 예, 이거는 뭐냐면 벌크선의 경우에는 이 화물이 뭐 습기가 찬다든지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추위가 있다든지 이슬이 맺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선창이란 게 결국에는 철이기 때문에 그 철골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뭐 여러 가지 파손이 된다든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밑에다가 돗자리 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고, 지주, 역지주, 수평 지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지주, 기둥 세우는 거죠. 기둥 박는 거야. 이렇게 기둥 박아서 이렇게 화물 올려놓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역지주 반대로 있는 거. 반대로. 수평 지주는 뭐겠어? 당연히 옆으로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기둥 같은 거를 세워가지고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막는 거,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용어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 타이밍에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역 비용 부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어요. 많이 얘기했어. 중간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스텀. 뭐 다른 말로 라이너 텀입니다. 전기선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라이너 텀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선측 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버스텀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다? 하주인 용선자가 선측까지 화물을 운반하게 되면 선주가 이것을 선적하고 양육하는 하역을 부담하는 겁니다. 선주가 쉽게 말해서 다 하는 거예요. 전기선이 그렇게 해요. 전기선이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야드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선사가 알아서 선적하는 거죠. 자기의 배 스케줄에 맞춰서. 그런 것처럼 전기선처럼 운항하고 선주가 다 알아서 하는 거를 라이너 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F로 시작하는 4애가 있어요. 그 애들은 프리 인, 프리 아웃, 프리 인 앤 아웃, 프리 인 아웃, 스토어드 앤 스트림 이라고 이렇게 5가지가 줄여서 있습니다. FI, FO, FIO, FIOS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선주 기준이에요. 무조건 선주 기준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틀립니다. 무조건 선주가 자유로워집니다. 프리해집니다. 뭐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프리인이다, FI다라고 하면 선주가 이 선적 작업, 그러니까 인이 선적이겠죠. 선적하는 작업의 비용을 자유로워집니다. 선주가 자유로워지면 누가 부담해야 돼?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하주가 부담하게 돼요. 하주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선적을 용선자가 하고 난 다음부터는 화물의 운반 기간이나 운반 동안의 어떤 화물의 관리나 그리고 목적항에서 양육하는 거는 선주가 부담을 해요. 반대로 FO도 있습니다. 프리아웃. 선주가 양육하는 것에 자유로워집니다. 선주가 선적과 화물의 보관 취급 관리만 신경을 쓰고 화물을 내리는 거는 용선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프리 인 앤 아웃이 있어요. 선적과 양육을 용선자가 책임을 지고 선주는 운송만 책임을 지는 경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젠콘 서식이 FIO로 되어 있습니다. 젠콘 서식이 FIO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해 용선 계약의 기본 세팅이 FIO예요. 그죠? FIO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주는 선적과 양육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용선자가 선적하고 용선자가 내리기 때문에 정박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FIOST가 있습니다. Pre in and out, Store and Trim. 이건 뭐냐면 아까 봤던 적부, 스토레지와 화물 정리, 트리밍을 누가 부담한다?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왜? 선주는 프리해지거든요.
선적 양육 적부 정리에 있어서 선주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FIOST라고 합니다. 용선자가 제일 부담이 크겠죠. 근데 뭐 그렇다 해서 슬퍼할 건 아니야.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라이너의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전기선사가 선적하고 양육 작업을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고 친다라면 자선사업으로서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니까 사회 한원적인 차원에서 선적 양육을 공짜로 해주는 것이냐?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 비용은 다 운임으로 전가될 거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 이상 선적과 양육에 들어가는 부담이나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용자에게 받으려고 할 겁니다. 비용적인 굳이 이게 그 선적 양육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두 가지가 있죠.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 비용을 부담한다는 거. 실제로 선적 비용이 나가고 양육하는데 저 화물 뭐 THC라든지 아니면 그 화물 취급하는 하역 회사에게 지급해야 되는 돈이라든지 비용적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한 가지가 또 있을 수 있냐면 그 선적 양육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 매도인과 매수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역 작업을 하는 주체가 아무래도 책임을 지게 되니까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화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이런 그 화물의 위험 부담적인 측면은 이 하역비 부담 조건에 맞춰서 보면 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따지고 보면 이게 운임으로 전가가 비용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운임 부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 다만 이제 누가 책임지고 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하역비 부담 조건이었고,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은 사실상 레이데이즈하고 저기 하역비 부담 조건의 경우에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냐면 항해 용선 계약의 젠콘 서식의 뒤에 그 이면 약간의 파트 2에 그 깨알 같은 글씨에 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나머지는 거기 이면 약간의 파트 2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선화증권을 공부하고 다시 올 거예요. 다시 내용을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중에 이제 항해 용선 계약이 끝났고 전기 용선 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계약 용선의 서식 발트타임 폼도 내가 여기 강의 자료에 넣지 않았을 뿐 젠콘 서식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것도 파트 1, 파트 2라 해가지고 파트 1에 뭐 선박 소유주 누구 뭐 화물 뭐 어떤 거 어디서 어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이런 내용 기입해야 되는 내용을 앞에 적게 되어 있고 뒤에 그 약간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형식입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그 적힌 내용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발트타임 폼이라고 합니다. 여기 발틱 국제 해운 동맹에서 제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주요 조항 이렇게 해서 뭐 나와 있는데 몇몇 가지 전기 용선 계약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항해 용선 계약도 쓰이고 전기 용선 계약에서도 쓰이는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보면 되는데 전기 용선 계약에서만 쓰이는 이면 약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체크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번 시간에. 자, 사용 약관입니다. 사용 약관.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전기 용선 타임 차트 얘기할 때 살짝 얘기했어요. 뭐다? 배를 빌리는 사람이 기간을 빌리는 거잖아요. 기간 동안 그 배를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선박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원이나 선장은 누가 고용한 거야? 선주가 고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선주가 고용한 선장과 선원을 누가 사용해야 되는 거야? 배를 빌린 사람이 쓴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계약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 employment clause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핵심은 이거예요. 선주가 고용한 선장은 용선자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라. 그 기간 동안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이런 계약이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항 주체가 자체가
선주가 직접 하는 거고, 배를 빌리는 사람, 선복을 빌리는 사람은 그 항차에 따라서 배의 운항 서비스 자체를 받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운항을 따로 주체가 돼서 하지는 않는데, 정기용선 계약 타임 차터의 경우에는 이 배를 빌리는 사람이 자신이 운항 주체가 돼서 배를 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죠. 항해용선 계약과 정기용 타임 차터의 차이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런 사용 약관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래서 뭐 내용들은 쭉 한번 읽어보면 되고, 뭐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용선 계약과 모순되지 않게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선화증권과 관련돼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정기 타임 차터를 하든 나용선을 하든 했을 때 그 배를 빌린 사람이 다시 운송인이 되고 제3자한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 차터 파티가 아니고, 그때는 용선 계약서가 아니고 뭐다?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입니다.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화증권을 보고 다시 와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생략을 하고, 자,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보상 약관입니다. 아까 전에 살짝 설명했어요. 용선자가 선박을 씁니다. 자기가 운영을 하죠. 자기가 운영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선박 소유자, 배주인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든다면 내가 뭐 배를 한 3년간 빌렸는데, 내가 이 배를 뭐 빡세게 굴리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배를 끌고 어디로 갔다? 저기 어디 뭐 베링해라든지 북극해라든지 뭐 펭귄이 보고 싶어 이러면서 남극을 향해서 항해를 했다든지,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뭐 파손되는 정도면 문제가 없겠지.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남극 갔다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보상을 해주라. 선주한테 보상을 해주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상 약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해용선 계약서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정기 타임 차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자, 그리고 용선료 지급과 그 선박 해수권. 그래서 이 얘기도 아까 전에 또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용선료가 약정된 대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용선료가 제때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배주인이 이 배를 해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선박 해수권입니다. 선박 해수권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핵심이 있죠. 용선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선주가 선박을 해수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용선료 지급과 관련된 선박 해수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임 차터만의 특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용선료 발생 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까지 봤던 내용들이 조금 엄격한 내용이었다면, 요거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달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용선자가 선박을 빌려서 자신의 사업에 맞춰서 쓰다가 일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말했죠. 선박은 물 위에 떠 있는 그 순간이 항상 돈이 들고 시간은 금이야. 시간은 금이라네 친구. 이 순간이란 말이야. 무조건 써야 되는데, 아니 그게 뭐 실제로 뭐 항상 그럴 수 있나? 그냥 뭐 할 일 없이 바다 위에 붕붕 떠 있어야 되는 기간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용선료는 계속 나가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선료를 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또 사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작정 해줄 수는 없어요. 무작정 해줄 수는 없지. 악용할 수 있잖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선박 소유자의 책임의 사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선주 네 잘못. 선주 네 잘못이거나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뭐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배가 할 일 없이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용선료 나가는 것을 스탑하겠다. 그게 오히려 용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선료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타임 차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항해 용선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기간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까지 무조건 갖다 줘야 되니까. 갖다 주지 못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니까. 선주가.
근데 타임 차터의 경우에는 어차피 기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배를 놀리게 됐다. 배를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근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선주 책임이야. 그러면 나 용선료 안 낼래.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용선료 발생 장치 오프 하이어의 내용입니다. 이런 몇 가지들이 항해 용선과 타임 차터를 구분해주는 차이점이고 이런 내용들이 아까 얘기한 벌트 타임 서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깨알 같은 글씨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용선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선화증권에 들어갑니다. 선화증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그게 끝나면 선화증권의 핵심인 헤이그 규칙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